예, 지금 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을 세세히 나눠서 이제 방송사 인터뷰 하나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들고 있고요. 네, 지금 관련돼서 뭐 오늘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함께 자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먼저 김건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고 현재 화면처럼 이제 앞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약간 1심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켜보고 있지만은 네. 뭐 사법부에서 그 정확한 판단을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란 것은 결국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게 정치 지도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오리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도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고등법원 앞에 많이 나가 계신데 지금 여기 나와서 저희와 또 이제 방송도 함께 해주시는데 지금 1심 때와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네, 이제 약간 방송 잠깐 보고 들어왔었는데 네. 재판부에서 주관적 인식은 행위가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봐서는 지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 관련해서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 뭐 그와 관련된 것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공선법 250조 1항에 해당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그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주관적 인식은 이미 250조 1항의 구성 요건인 행위에 사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느꼈고요. 관련해서도 우리가 늘 비판해왔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를 몰랐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바로 똑같은 논리로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각하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무죄로 그 판명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지금 골프에서는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 왔다고 발언했다는 근거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즉 이 사진 조작 이야기를 한 거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당시에는 함께 골프를 쳤다. 그리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의로 발언했다라고 1심에서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1심과 다른 부분은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된 1심 내용과 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민주당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의 하나 정도 조금 약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직 뭐 선고가 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무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저는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잖아요. 네. 검찰한테 그것이 바로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에 적시를 했느냐에 대해서 특정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은 그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 중에서 4명만 찍은 사진처럼 그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마치 그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한 그것을 골프를 예. 치지 않았다라고 그 검찰에서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한테 그걸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럼 유추한 것이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그 판례는 확고하게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질의했던 것처럼 공소장 변경의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없다라고 좀 그렇게 판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김건 의원께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뭐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네. 지금 계속 나오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은 달라진 듯한 법원의 판단이 김문기 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그 김문기 씨가 자기 딸하고 이 통화하면서 오늘 뭐 본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골프 쳤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서 이재명 시장이 골프를 친 것은 뭐 다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고, 근데 여기 이제 나와서 하신 발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그 명명백백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법원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조금 달라서 저게 법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저로서는 조금 납득은 힘들지만 일단은 전체 이 그 판결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제 2심 재판부가 요청을 한 것이 좀 이번에 변수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이 의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 검찰에서 유추 해석한 것이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그 골프를 친 거는 사실이거든요. 골프를 친 거를 사실인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인데, 그 사실을 교모하게 짜집기 해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검찰에서 유추 해석을 해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반론도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분명히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하면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10명이 같이 가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10명 중에 4명만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사진을 오려가지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4명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그걸 악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검찰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4명이 골프를 친 것이다라고 유추 해석을 해갖고 공소장을 쓴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우리가 유추 해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 판례,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추 해석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항소심에서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제 생각이 예상이 그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문장을 정확하게 보면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쭉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분명한 허위라고 인식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서 골프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를 보면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했을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낙선자입니다.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선 후보의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징역형을 때린 선례가 없거든요. 그래 과도한 검찰의 표적 수사에 의한 정적 제거용 기소였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주장이었는데, 예. 실제로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속 요건의 단계, 그러니까 250조 1항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사례들, 유죄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거의 100%가 그 재산을 축소 신고한다든지 허위 경력을 기재한다든지 허위 학력을 기재한다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이런 주관적 인식 자체는 그 허위 사실이라는 사실 자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사례를 지금 뭐 나온 얘기도 한 번 예. 더 드릴게요. 지금 네. 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문제가 됐던 발언이 크게 두 가지죠.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그 다음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 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은 과거 1심에서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중에 한 가지, 골프와 관련된 것은 유죄였는데 이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현재는 백현동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끝은 나지 않고 있고요.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점, 뭐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21년도 이후에 우리가 공선법 위반으로 이제 그 선관위로부터 수사가 의뢰되거나 고소 고발된 그 사례들이 총 69건이 있었습니다. 그 69건 중에서요, 낙선자와 관련된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10건이 있었습니다. 10건. 그 중에서 8건은요, 그 70만 원에서 90만 원 당선 무용이 아니었습니다. 단 2건만 벌금형으로 300만 원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그 낙선자에 대한 공선법의 적용은 대단히 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낙선자에게 처벌된 사례가 그것도 징역형 받은 사례가 딱 한 차례가 있습니다. 역대 다 통틀어서. 그게 누구냐면 허경영 당시 후보였어요. 허경영 후보가 2017년 대선 때 왜 박근혜와 결혼했다. 삼성전자 고 이병철 회장이 양자다. 부시 대통령과 만찬했다. 말도 안 되는 그 허위 사실을 공포해서 그때 징역 1년 6개월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2년 대선에서 또 자기 가족 관계랑 경력을 또 허위로 공포했어요. 그래서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유력한 그때 0.73%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좀 전에 사례를 다른 모든 그 공선법 위반 사례들을 다 예시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아도 그 벌금 300만 원이 최고였는데 유력 그것도 그 낙선한 그 0.73% 낙선한 대선 후보를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정적 제고용 그 야당 탄압력 그 무리한 기소 폭탄이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또 최근에 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확인도 또 되고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를 체포 대상 1순위, 수거 대상 1순위로 또 하기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각종 그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본다 그러면 너무나 편파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서 이쪽으로 편파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그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기소 자체가 저는 무리했다라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는데요. 지금 저렇게 막 부분적으로 막 뜯어가지고 해체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 게 왜냐하면 1심 판결에 보시면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하신 것이 그걸 보는 시청자들, 일반 시청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냐, 그게 전체적으로 만드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저 발언에 그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탄압용, 야당 정적 제거용 정치 기소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1건이 고발되었습니다. 그중에 6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5건은 수사하다가 이제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 건 하나로 지금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항소심에서 고 김문기 씨 몰랐다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필 규정이지만 제대로 된 판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로 이 기소의 잘잘못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정적 제거를 위해서 얼마만큼 정치 탄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동안 과정들을 보셨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식도 생겨나고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좀 동의가 어려운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사안들이 시작된 게 지난 민주당 정부 하에서 시작된 것이고 대장동 사건만 해도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다른 후보에 의해서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무슨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탄압했다 그러시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그 판단 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법원이 세세하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과 지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2시에 시작된 선고가 1시간 7분을 넘겨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면서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2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듣겠습니다. 그것은 250조 1항이 이제 우리 헌법상에 그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저희가 지금 되게 이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나열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면 선거운동하기가 편한데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 모든 게 검찰과 법원의 기소와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규정 아니냐.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래서 이런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항이 없고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후보자가 출마할 때 보면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보물에. 그런 걸 보고 유권자가 판단하게 하자라고 하는 입법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이혼 심판 제청을 한 것이고 예. 그것은 이미 다 판단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항소심 재판과는 상관이 없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곁들이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좀 더 다른 얘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과정에서 계속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는 것도 통지문도 수령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재판 기일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이 모든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해야 될 야당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좀 시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재판 지연은 이재명 대표가 할 수가 없죠. 다 재판부에서 다 결정하는 일정표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것이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두 안 하거나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피고인의 입장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번에 탄핵 심판 관련해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정말 수령도 거부부터 해서 체포도 불응하고 이런 등등해서 엄청나게 합법적인 헌법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거기에 동조도 하셨고 그 문제가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5건에 걸친 이제 기소 폭탄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건 전부 다 보면 전부 내용들이 하나하나 제가 시간상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거를 검찰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재수사해 갖고 기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도.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했던 수사들이 전부 다 변질돼 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것도 많잖아요. 원래 우리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수사하다가 갑자기 대북 송금권으로 변질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유동규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 것을 정권 바뀌면서 갑자기 수사검사 바뀌면서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동규가 구속 상태에서 플리바게닝 정황이 있어서 지금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찰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지금 같이 지금 있으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5개가 하나하나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0.73%로 낙선한 정적에 대한 재고용으로
지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뭐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 윤석열 측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반대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재명을 공격함으로 해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파면이 된 이후에까지 감안해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을 계속해서 악마화 시켜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탄핵 심판을 연계시켜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켜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악의적인 의도가 너무 깔려 있다라는 그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그 정략적으로 그 대선의 유불리만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훨씬 더 혹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시는데 이번 그 공선법 그 선고 과정에서 재판에 불출석하신 게 6번이고요. 최근에도 그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거에 2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바로 끝났는데 사실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것에 응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하셔야 될 공당의 지도자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소폭탄을 날려서 일주일에 4차례를 법정에 출두하고 법정 연금 상태에서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것이지 그냥 불출석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그 피고인의 방어권의 일환이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 저게 지금 2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 넘은 이유도 그 살펴보면은 검찰 측에서 증인을 뭐 50명 이상 채택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게 선거가 지연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입장에서 선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6차례 이게 전부 다 공선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합쳐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얼마나 더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질은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항소심과 우리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이제 또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은 대선이 지나면 그것도 정말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을 경우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오히려 상대 후보를 배려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그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관행이었고 모든 나라 선진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권에서만 정권이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3년이 다 됐는데도 잠시만요. 계속해서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이 법원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온 발언이 없기 때문에 1심과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아직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즉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국토부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것도 그 검찰에서 짜집기 기소했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거든요. 무엇이냐면 2가지의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에 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와서 그 5개의 공공기관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 발언이 협박으로 느꼈다. 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예. 또 다른 발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연구원. 저 백현동이 그 식품연구원 부지였거든요. 식품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수용했다. 이 발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검찰에서 짜집기란 겁니다. 어떻게 짜집기를 했냐면 국토부에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판단한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박이라는 것도 사실 압박이라는 의미였는데 아니 저기 국토부에서 저 지자체에다가 그것도 저 광역도 아니고 지자체에다가 그 공문 수차례 붙여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협박이라고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다만 자기가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 가장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순간적인 실수를 한 발언일 수 있지만 그 발언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1심에서 분명히 나왔지만 이게 의혹이 그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의 상황에서 해명하겠다는 의혹을 빌어서 판넬까지 나와서 지금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또 범행의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서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판결을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좀 납득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선고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 이어서 국토부 협박 발언도 백현동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요지를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최종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이렇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 협박을 받았다. 이 두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그 내용까지는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판단이 좀 상당히 지금까지 보기에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기반한 그 기소였다. 그리고 1심에서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터잡은 법리외의 판결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런 건데 허위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무 데도 해당될 수도 없는데 그중에 행위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시, 행위. 이것을 행위라라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 행위라고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인데 예. 행위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위의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재산 축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관적 인식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협박이라고 느꼈다. 기억과 느낌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에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250조 1항에 그걸 무리하게 교우행위라는 것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주장도 그런 내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친 거 사실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질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그것이 이제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들어온 속보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국토부가 이제 공문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자체장에게 국가시책 달성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쩔 수 없었다 언급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앞서 반론을 또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좀 달라진다 그러면
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판넬까지 들고 와서 내가 협박 받아서 할 수 없이 한 거다 했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관련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그런 바가 전혀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렇게 무리하게 해석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허위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나온다 그러는데 저 판결 내용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법원의 판결이 아직 주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1심과 2심과의 분위기가 워낙 이른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법부의 불신이나 사법부에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윤석열 그 내란 그 수계 피의자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었잖아요. 그것도 70년 역사상 한 차례도 없었던 구속기간의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대법관이신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퉈봐야 된다라고까지도 했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거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일선 경찰청 즉시항고는 또 포기했죠.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일선 경찰청에는 다시 구속기간 산정은 날로 하라,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져 있는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그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그 과도한, 그러니까 일단은 표적 수사와 그 정치 기소한 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공선법 205조 1항에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사 100번 양보해서 유죄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형량이 너무나 과도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1심에 있을 때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권분리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이상 법치주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법원의 판단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용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지는 우리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대한 판단들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3심제를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아쉬웠지만 항소심의 판정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또 그 김용현 의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아쉬운 측면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3심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1심의 판결이 그 국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훨씬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보는데, 지금 2심에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이 신속한 시일 내에 대법원에서 또 3심으로 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이 법원에서는 함께 기소된 김인섭 씨의 내용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위 사실 공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는 나왔지만 주문까지 읽진 않은 상황이고요. 함께 기소된 김인섭 씨로 내용은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직 1시간 25분 정도 지났는데 모든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형량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드리면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벌금형의 경우에는 5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한 상황이죠. 의원직을 잃고 또 선고에도 나올 수 없는 형량이 이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3심제고 또 지금 이렇게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대법원 선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과연 언제 나올까? 633 원칙에 따르면 이제 6월 26일에는 나와야 하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보통 석 달까지 안 걸리고 한 75일 정도에서 다
나왔다 그러니까는요. 예. 이번에는 하여튼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까 대법원에서 특별히 이제 좀 그 시일을 갖다가 앞당겨서 최단 기일 내에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633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 사건에서 이 6.3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대법원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지금 뭐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한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선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6월 26일까지 이제 그 3개월이 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뭐 그 선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본적인 절차들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고 이제 대법원이 이제 그 저걸 할 것인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빨리 선고해라라고 하는 것이 유죄가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 자격에 대한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의도가. 근데 이제 여기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주장들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소심은 지금 1심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퉈가지고 법리를 바꾼 거잖아요. 지금 예. 나온 것까지만 보더라도.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 법률심이기 때문에 해석만 하기 때문에 항소심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사필 규정에 지금 그 결과가 좀 기결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빨리 조속히 윤석열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조속하게 국민의 일상들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에 오히려 여당도 이제 같은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함께 기소된 김인섭 씨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러진 않았다라는 점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탄핵 선고 자체가 원래 지난주 금요일 얘기 나왔다가 늦어졌는데 이번 주 금요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뭐 언제쯤 예상하세요? 뭐 예상이 계속 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예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그 판결을 기화로 국민이 통합되고 전국이 안정되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하자도 없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이제는 뭐 그 날짜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이 된 이후에 벌써 100일이 지났고 변론 종결한 이후에 30일째입니다. 역대 최장의 지금 그 기간을 갖고 있는데 뭐 그전에 가장 길었던 게 14일 아니었습니까? 변론 종결. 그 2배의 시간이 지금 가지고 있고 숙고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그 선입 선출에 대한 주장들을 국민의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덕수 총리가 먼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고하고 막 이런 순서까지 뒤집으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윤석열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워낙 그 지금 구구 쪽이라든지 정부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너무나 심한 시비를 걸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거 먼저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오늘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항소심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와 연계시켜서 그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그 균형점, 그러니까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법리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무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리가 비판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기조차도 지났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판결 선고일자를 좀 지정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헌법수호의 그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온 소식 또 들려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눈을 감고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또 이제 법원에서는 백현동 발언에서 이 국토부 협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를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을 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심과는 좀 다른 분위기다라는 것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재명 대표 앞서서 지금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오늘 오후 1시 50분쯤에 입장하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이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하면서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지만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판결이 나오고 나면 많은 기자들 앞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 주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없다라는 것이 2심에서의 생각이다. 그리고 1심과는 좀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꽤 많은 의원들이 가 있네요. 네, 네. 몇 분 정도 가셨어요? 정확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당에서 뭐 가라고 이렇게 지침 내리고는 건 없는데 네. 자발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많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뭐 이 고등법원 근처에 집결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무죄 쪽에 가까운 분위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반응과 또 국민의힘의 반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하고요. 온도차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저 언급대로 해서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납득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3심제가 있는 만큼 우리 대법원이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조속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가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아직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이 지금까지 판단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번 결과로 인해서 좀 이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를 흔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법 리스크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압도적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에서 일극체자라고 비판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갖고 있었던 저 부담감을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는 사실 저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전에도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렇게 표방하면서 이렇게 민생 경제에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이제는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로 이제 판정이 된다라면 많은 부담을 덜면서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활동들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리더십에 더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뭐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게 전혀 아니죠. 이재명 대표께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가장 가벼운 것이고 엄중한 지금 재판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형동, 뭐 대북 송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5개의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뭐 해결됐다거나 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 진실에 입각해서 이 판결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아직까지 이제 판결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가운데 뭐 앞서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앞서 조금 더 뭐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민주당 최근에 하는 것 중에 이제 탄핵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계속 하는 겁니까? 일단 그럴 이제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또는 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전 권한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한 건 명백한 이혼이라고 판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특검 추천 의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그 헌법재판에서 그 탄핵 재판에서도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적이고 위법하다라고 판시는 했습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모 재판관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들면서 우리 그 국회에서 네, 추천한- 잠깐만요. 지금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유죄가 뒤집힌 상황이 되겠고요. 예. 네, 이 1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유죄가 뒤집히면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지금 화면에는 지지자들이 이 2심 무죄 소식을 듣고 이제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앞에는 이제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앞에서 이제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벌써 뭐 의원들께서 이제 사진 찍을 준비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라던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사필 규정이고요. 저희가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 뭐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순간순간 아쉬운 판결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좀 하지만 그래도 사법 정의는 여전히 아직은 살아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제 남은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윤석열 그 탄핵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국민의힘 입장. 예, 그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지금 사필 규정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그 뭐 험난한 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 3심제니까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재탄핵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전국에 특히 영남 지역 중심으로 산불이 해서 국가 지금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복을 빌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정부 여당 그다음에 야당 모두 합쳐가지고 조기 진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또 4월 2일이면 또 그 미국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위기가 다가오고 급한 처리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재탄핵 뭐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이면 국정의 동반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에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법원 앞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환호하면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고 무죄를 연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2심 재판부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를 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정을 할 텐데요. 저희가 입장을 발표하면은 또 바로 그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 6-2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항소심 선고 공판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과 또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 거쳐서 2심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이 3개월 634 원칙이라면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 보통 선거 보전 자금에 대한 고민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비판한 것 중에 하나도 이게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되면 424억이라는 그 보전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 검찰의 그 무리한 그 수사에 터잡은 기소를 저희가 비판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제 뭐랄까요, 역지사지라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은 내용이 윤석열 그 대통령한테 똑같이 이제 반복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11건에 대해서 고발당했는데 그중에 5건이 아직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유예되고 공소시효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파면이 되면은 그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럼 만약에 유죄 판결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국민의힘도 그 국고보조금 수백만 원 다 지금 반환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 지적들을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원정단 얘기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전부터 늘 하던 얘기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좀 정치적인 그런 역량들을 서로 발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정치의 사법화가 자꾸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불안해하시고 모든 것이 그러면은 검찰에 지금 화면 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심판정에서 퇴정하고 있습니다. 이 퇴정이 끝나면 아마 지지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잠깐 뒤돌아보면서 멈칫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심판정에서 눈을 감고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고 지지자들 향해서 손을 잠깐 흔드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심판정에서 내려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본인의 입장, 결과 입장을 밝힐 텐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2심 무죄로 완전히 바뀌면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여기에 대한 입장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 치는 사진이 조작됐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 2심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정하고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앞에 지지자들의 정리에 기반해서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관련 바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당연한 일을 이끄는데 국가 역량을 소진한 게 황당하다. 이재명 잡기 위한 역량을 국민의 삶 개선에 써야 한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또한 더 이상 국력 낭비 말라 사필 규정 아니겠나라고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 차량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지자들을 둘러싸고 이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만나고 악수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들 서영교 의원의 모습 옆에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같이 나와서 함께 기다렸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고 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취재진들이 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차량을 향해서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네, 이제 차량을 타고서는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력 낭비하지 말자 사필 규정 아니겠나라는 얘기까지 하고 차량에 탑승해서 오늘 2심이 열렸던 서울고등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의 지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기까지도 하는데요. 예.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좀 총평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필 규정이란 말이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 정말로 그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 윤석열 검찰에서 해왔던 그런 무리한 기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정말 그 헌재에서 빨리 탄핵 선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라든지 또는 뭐 민생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우리 지금 그동안 퇴행했던 많은 부분들 그리고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좀 우리 여야를 떠나서 다 좀 국민을 통합적으로 한 면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듣겠습니다. 예, 오늘 뭐 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는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은 사필 규정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3심이 남은 만큼 대법원에서 법리를 잘 검토해가지고 항소심의 어떤 잘못된 점 같은 건 바로 잡아주리라고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증거 조작, 뭐 사건 조작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좀 과도한 용어가 아닐까 그렇게 싶고 그다음에 그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 무리한 기소 이런 표현도 사실은 뭐 그렇게 보기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닥치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을 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 다 사안들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사안들이 다 제대로 판결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내놨네요.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 검찰의 사망 선고다라고 이제 논평을 좀 내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깊은 유감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 무죄는 상당히 대단히 유감이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전이었죠.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앞에서 본인의 소감을 이야기를 한 이후에 차량으로 가기 전에 다시 잠깐 뒤로 돌아와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많은 네. 취재진들이 그 뒤에서 화면으로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히면서 제대로 된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당연한 일을 이끄는데 국가 역량을 소진한 게 황당하다. 이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역량을 국민 삶 개선에 써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또 지금 산불에 대한 언급도 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국력 낭비 말라. 사필 규정 아니겠나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지지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감사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공직선거법 2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 3심 판결만이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돌아가면서 본인의 소감을 얘기했다시피 이제 지지자들과 함께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하고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앞서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모든 발언, 즉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모른다라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발언 모두가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무죄가 나왔다는 점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서울 고등법원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민주당 의원도 많이 집결을 해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무죄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소리 키워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이재명 대표 발언을 한번 듣겠습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소감을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많은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제 심판에 대한 관심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은 오래 되고 있잖아요. 기한이 선고가 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지금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해야 될 건들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엄밀한 법리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판단을 좀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론 종결은 30일 됐거든요. 이제는 충분하게 숙고했고 이제는 선고할 때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한덕수 그 총리의 탄핵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 내란죄를 철회했다 이런 것들이 가까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은 거기서 판단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확인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절차적인 정당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이 이제 의혹이 해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이 12.3 비상계엄이 이원적이냐 위법하느냐 요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는 온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강경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충분히 5가지 소추 사유에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이게 또 열리지 않았고 이런 발언도 했고 구체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비상계엄의 모든 과정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주도했다라는 게 또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조속하게 선고일 잡아가지고 선고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무죄 사유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가 오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14일 날 할 것이다, 21일 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28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8일 날, 뭐 이번 주에 28일 날 안 된다는 근거로 뭐 내일 목요일 날 정기적으로 하는 헌법소원 관련된 그 선고들이 매월 있어 와서 네. 뭐 이틀 연속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던데 그런 원칙들은 이미 다 많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 선고도 이제 끝났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즉 내일 있을 예정된 정기 선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을 허리매는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모든 법리를 엄밀히 따지고 그래서 그 선고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단합되고 또 국정이 안정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헌재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한덕수 총리 때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이제 4대4,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 나왔고 검사와 감사원장 전원합의체 나왔고 이번에 보면 5대2대1. 근데 5명 중에 또 한 명이 바뀌니까 4대1대 2대1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의견을 합치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까요? 일반적인 뭐 전 그 헌법 연구관들이라든지 율사분들 그리고 판사 출신 우리 의원님들 그런 그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대 0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도 우세한 전망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은 각자 8명의 그 헌법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잖아요. 각자의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판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5개의 소추 사유 중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의견 합치를 이뤄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좀 우려는 되지만 그러기를 바라는 이제 마음이고 또 그동안에 아까도 대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변론 종결을 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충분히 그 개별적인 그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번 주 중이라도 좀 판결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그 헌재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는 별 설랑설레가 많지만 뭐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안이 철저히 유지가 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 재판관들께서 모든 법적인 사안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빈틈없이 다 심리를 한 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국민 안정과 국정 안정에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고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기각 각하를 좀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예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보면은 이번에 각하를 하신 분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판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의 흠결을 아주 세밀히 보신다는 거니까 요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절차적인 흠결이 없었나 하면 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크게 보시는 분들은 각하를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런 예상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어떤 판결들이 여러 개 갈리면서 어떤 분은 각하를 보시고 어떤 분 다른 분을 보시고 이런 걸 보면서 좀 결국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또 민주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먼저 각하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의 각하는 정족수 문제에서의 각하였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사유는 내란죄를 처리한 부분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뭐 이 정도가 근거인데 공수처에서 작성한 피신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또 이 내란죄를 처리한 것이라든지 또는 형사법을 준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재판가들이 평의를 통해서 판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좀 전에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의 우두머리 피고인을 풀어줬다는 것이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언이다라고 하고 또 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도 이언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탄핵은 또 기각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구구 집회 같은 데 보면은 이 탄핵이 인용되면은 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발언도 하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표현들도 막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의 흐름들이 봤을 때 정말 이 탄핵 심판에서 혹시라도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시켜가지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카르텔들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김민석 최고께서.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전제들은 이제 좀 깨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헌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며칠 전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2차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한 프리패스권을 부여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비상계엄이 상시화되는 합법화되는 이런 나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나라를 후진국으로 도태시키는 걸 떠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 수호 의지조차 없는 것도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그리고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고, 그리고 법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특별한 조치만 가능하고 우리 입법부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계엄군이 침탈하는 모습,
또 목격을 했고 또 헌법기관은 침해할 수 없는데 선관위도 침탈한 것도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의 이연성도 지금 확인이 되었고 국무회의 절차적인 그것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한덕수 총리로부터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기각의 사유가 될 것인지가 오히려 기각 사유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기에 더해서 헌법 소지가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인데 그것까지도 이제 근거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87년 체제에 그런 박정희 전두환의 그 이원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그 태동된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빠르게 선고도 하되 선고도 그 내용도 지금 파면을 해서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기현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절차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공수처가 그런 공명심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체포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다 없었을 문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헌재 그 판결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꼼꼼히 다 우리 재판관께서 다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3가지 사안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사유의 일체성을 해치는 그런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라든가 형사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제대로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거라든가 하는 여러 지금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헌재 재판관께서 다 새로 한번 다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를 잘 판단해서 선고를 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